조선의 건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크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그리고 조선이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이방원 이런 얘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조선의 성리학적 숨을 불어넣었던 세조, 성종의 어떤 얘기들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어전이라고 하죠. 임금님의 어떻게 보면 전신 사진과 같은 건데요. 그림이에요. 이거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신하였죠. 근데 그가 조선을 세우게 된 데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고려의 신하였던 자가 이 조선의 왕이 되기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웅은 시대가 만든다고 하죠. 그죠? 그때는 고려 말 원나라의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이 끝나갈 쯤이었어요. 그때는 중국은 원이 쇠퇴하고 주원장이 이끄는 한족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명으로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또 일본 역시 우리 여몽연합군의 활약 기억나죠, 그죠? 신풍으로 비록 여몽연합군의 그 활약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영향으로 그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두 나라 모두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면서 이런 도적대들 또는 이 민중들의 일으키는 이런 난들을 진압할 만큼의 힘이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 국내로는 그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키웠던 공민왕 키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을 왜 사대부라 부르냐면 이 중국에서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을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대부와 좀 구분을 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불렀어요. 그 신진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권문세족층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표에 보면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들은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있어서 신진사대부들이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또 권문세족들이 대지주, 농장을 넓혀가면 결국 신진사대부들의 땅을 잠식하러 들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권문세족들은 과거도 치지 않은 채 음서라는 특혜로 고위관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능력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이제 진출했던 신진사대부들 눈에는 얼마나 그들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권문세족들은 학문의 조예가 깊다기보다는 그런 고려의 기반적인 어떤 학문이나 종교적 분위기인 불교를 심취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성장 자체가 원나라에게 아부하면서 성장했던 아이들이에요. 대표적인 아이가 그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이었죠, 그죠? 공민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던 그런 친원파 출신의 아이들이었지만 신진사대부들은 그 주원장이 이끄는 한족이 바로 성리학을 이제 집대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족이 이끄는 명을 좀 더 지지했다고 합니다. 또 권문세족은 기존에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적이에요. 하지만 신진사대부들은 그런 보수적인 그들을 개혁하려는 성향이 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지만 이런 조선의 건국이 되는 건국 세력이 되는 신진사대부들을 키웠던 그런 걸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고도 이런 고려 말 혼란기에 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이 있었어요. 북쪽에 이런 원나라에 저항하면서 등장했던 도적대, 농민 반란군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둘러썼다 해서 홍건적이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는요 붉은 수건 막 둘러싸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막 남쪽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막 죽였어. 그리고 남쪽에서도 대마도를 근거지로 했던 왜구들이 또 우리나라 해안가를 막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치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해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라고 명언을 남겼던 최영 장군과 그리고 이성계 장군, 오늘의 주인공인 이성계 장군이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둘이는 원래 전쟁터에서 우애를 다져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둘이 이성계와 최영이 갈라지게 된 것은 바로 고려의 운명을 둘러싼 의견이 대립되면서부터예요.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고려를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영은 권문세족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 개혁을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원이 멸망하고 명이 등장하면서 이 명은 옛날에 원이 장악하고 있었던 천령 이북의 땅, 그 쌍성 총관부라고 하죠, 그죠? 이거 원나라가 안 돌려줘가지고 공민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를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역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왜?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려의 입장에서는 싫다, 못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나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이번 기회에 명나라가 신생국가니까 정신없을 틈을 타서 우리가 명의 요동반도까지 쳐들어가서 이 요동 지역을 쳐먹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성계는 그런 큰 나라를 작은 나라가 칠 수 없다. 지금 여름이라서 군사철 동원하기도 어렵다. 뭐 악교도 안 먹는다. 또 우리가 지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국의 침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등등등의 이제 4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요동 정벌을 반대했어요. 결국 우왕은 그 자신의 이제 장인어른이자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신하인 최영의 말을 들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가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최영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래서 요동 정벌을 반대하던 이성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갔어요. 국경까지, 압록강까지 쫙 갔어요. 그래서 위화도에 군대를 쫙 이제 풀고 위화도에서 강만 건너면 명나라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여름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어요. 그래서 강이 불어가지고 위화도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한 15일 정도를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한 거예요, 군사들과 함께. 그래서 위화도에서 돌렸다, 군대를 돌렸다 해서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해요. 이건 반역이죠, 그죠?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가서 결국 우왕과 최영을 끌어내고 새로운 정권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위화도 해군 후에 이 신진사대부들은 크게 개혁을 하자는 것은 동의했지만 그걸 둘러싸고 세력이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파들은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민왕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소수의 급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 정도전, 이름마저도 급진적이죠, 그죠? 그들은 새술은 새로운 부대자루에 담아야 한다. 고려는 이미 썩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이제 개창할 것을 주장을 하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가 바뀌었네요. 양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이제 왕조를 뒤엎는다. 지금은 고려 왕조. 고려 왕조는 왕건이 세운 나라. 왕건은 왕씨죠, 그죠? 근데 왕씨가 세운 고려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조선 이씨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런 어떤 내용을 바꾼다, 성을 바꾼다 해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성혁명을 통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한 아이들이 정도전을 비롯한 소수의 신진 세력이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정몽주를 따르는 기성 세력들은 그것을 고려를 그대로 틀을 유지하자는 쪽의 입장이었죠. 특히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세력이 없습니다. 이렇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도 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권문세족의 대농장 당연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토지개혁 모두 몰수해서 나눠주자라는 것에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은 이런 대농장, 권문세족의 토지는 뺏어서 나눠주는 게 맞지만 자신들의 기존의 이제 기성 세력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기존 기득권적인 세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성계는 이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의 힘을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모든 토지를 몰수해 신진 관료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과전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권문세족은 몰락했고 결국 새로운 왕조로 나가려면 이 급진 이제 온건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을 눌러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역성혁명에 반대했던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몽주를 제거했던 이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스토리로 남아있죠, 그죠? 이성계가 정몽주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진심으로 정몽주의 죽음을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둘이는 좀 이제 그런 고려 왕조에서 신하로서 쌓았던 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에 이제 자신이 칼을 빼들어야겠다 판단했던 아이가 바로 그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아버지의 병환을 핑계로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 국가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리가 몸져 누웠는데 어떻게 병문안을 와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몽주를 꼬셨습니다. 정몽주는 적진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성계의 집으로 방문하게 돼요. 가서 이성계를 보고 나오는 길에 이방원하고 차를 한잔 하게 되는데 그때 이방원이 이제 딱 한수를 던진 거죠, 그죠? 하여가란 시를 날렸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직넌구리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살아보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정몽주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몽주가 이때 딱 이방원에게 날린 시가 단심가 마음이 하나밖에 없대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이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이방원은 결국 돌아가는 길에 그를 이제 철퇴로 내려찍어 죽이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던 다리가 바로 이 다리예요. 이 돌다리. 이 돌다리가 그 이름을 이제 그때 당시 정몽주가 흘렸던 피가 그 낭자했던 피 위로 대나무가 솟았다고 해서 피선자에 대나무 죽자를 써서 선주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일되고 나면 개성에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 국호를 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국호는 조선이란 이름을 이제 내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명나라에게 사대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에게 이제 나라 이름을 두 개로 해서 보냈습니다. 조선과 또 하나는 화령이라고 해서 이성계의 고향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보냈는데 때마침 홍무제가 조선이란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조선이라는 이름을 국명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이제 여담인데요. 우리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왜 앞에 몽골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일연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강화도에 피신가했던 최씨 무신 정권도 그 강화도에 당군을 모시는 재단을 만들면서 제사도 지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고조선이란 나라의 역사 인식이 되게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조선을 계승한 데서 조선이라 지었는데 홍무제, 중국 사람인 홍무제는 이 조선이란 나라에 옛날에 중국 성인인 기자라는 사람이 건너가서 그 나라를 세웠다라는 중국 사람들한테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을 계승했다라는 의미에서 조선을 점지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고고학적으로 중국 사람이 우리 지금 이 만주나 또는 연해주 지역, 만주나 또는 그 요동 지역에 건너와서 이제 나라를 건국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던 고고학적 증거는 북방식 고인도라든지 비파형 동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자조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역사학자들은 거짓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며진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튼 조선의 이름이 화령이 될 뻔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읍은 고려의 그 길지 운이 좋은 땅으로 알려졌던 남경을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의 서울, 한양이 도읍을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죠? 특히 한양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서 전국을 다스리기가 쉽고 또 되게 교통이 편리해서 이제 물자가 모이기도 좋고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적을 막는데도 유리하겠죠, 그죠? 여기 한양을 이제 도시로 삼는 데에는 이성계의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학대사의 공이 컸습니다. 이 무학대사가 이제 막 풍수지리서를 잘 봐가지고 직접 도성이 될 만한 한양을 간 거예요. 한양 그 넓은 땅에서 어디에 성을 지을까? 그래서 여기가 되겠다라고 이제 땀을 이렇게 닦고 있었을 때 동자승이 나타나서 아니야, 십리를 더 가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자승이 묘연이 사라지자 이거 진짜 이제 뭔가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무학대사가 십리를 더 갔답니다. 4km예요. 가봤더니 더 넓고 좋은 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땅에 지은 성이 바로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무학대사가 잠시 쉬고 자칫하면 거기에 성을 쌓을 뻔했던 그 지역을 이제 십리를 더 가라 했다 해서 왕십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기 왕십리 서울에 있는 지명이죠, 그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복궁이란 단어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경복궁이라는 뜻은 유교 경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경복궁 안에 있는 모든 정각들의 이름도 역시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다 일일이 지었던 아이가 바로 이성계의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이제 오른팔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의 수장 정도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경복이란 뜻은 길이 크게 복을 누린다는 말로 새 왕조의 번영을 뜻하는 의미에서 이걸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대 법궁으로서의 어떤 위엄에 걸맞는 이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임진왜란 때 이것이 불탔을 때도 광해군도 그렇고 또 흥선대원군도 그렇고 왕실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 이런 경복궁을 중건하려는 노력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정도전이 이제 추구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이 바로 정도전의 어떤 이제 초상입니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한 말을 했어요. 임금님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고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상과 그 재상 밑에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올바른 경지 평균 이상으로 데리고 가야지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왕이 멍청하든 똑똑하든 간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돼 있으면 나라가 결코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자신이 재상이었어요. 중심이 되어서 정치를 하되 그 사대부가 이제 어떤 나라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족들이 화가 나겠죠. 이게 무슨 사대부의 나라냐? 이 나라는 이씨의 나라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품었던 이방원이 결국 왕재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왕재난의 사건이 여러 차례 드라마가 됐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드라마가 된 두 얘기가 바로 뿌리 깊은 나무와 그것의 전작이라 할 수 있는 육룡의 나르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건 육룡의 나르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번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밀본이라는 어떤 조직이 나와요. 이 정도전이 만든 밀본, 숨겨져 있다, 본,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방원과 정도전은 이제 스승과 제자로 나옵니다. 육룡의 나르샤에서. 그래서 둘이가 처음에 손을 잡고 같이 정치를 추구하게 되죠, 그죠? 근데 정몽주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쯤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이제 등장을 해요. 왜냐? 이제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는 이제 사대부가 중심이 된 나라다. 그러니까 왕은 어떤 멍청이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왕이 정작 될 거라고 왕위에 욕심이 있는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전의 생각은 역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씨 조선의 왕인데 어떻게 사대부가 그런 주인공 자리를 찰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왜 일으킨 걸 왕자의 난이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제 이제 태조 이성계의 가계도를 한번 볼게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향처라고 해서 고향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낳은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방씨 돌림이거든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여기서 방원이 이제 그 아들이에요. 근데 방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서 방원이 넷째 아들이 되거든요. 여튼 이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다 보니까 아버지의 조선 건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덕왕후 강씨라고 해서 이제 정말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이성계를 전략적으로 도와준 아내가 있었어요. 후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처예요. 그 이제 그녀와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 낳았어. 방번, 방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몽주가 봤을 때 이제 이성계가 물러나서 새로운 이제 왕이 생긴다 한다면 그 왕은 어떤 왕이 편할까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때 내가 좀 잘 키워서 성리학적 군주로 만들기도 유용한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럼 당연히 어린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방석을 세자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또 그를 지지했기 때문에 방석을 세자로 앉히게 돼요. 또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또 이제 강력한 이제 두 번째 처에 지지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원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기의 형이 차라리 왕위를 차지하면 자기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조선에 세운 공도 없는 이 막내가 왕위를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밀어낸 이 새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정도전의 생각이었다는 것, 용납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왕자의 난에서는 정도전과 방석과 방번을 모두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왕자의 난은 그 형이었던 방과가 또 어떻게 보면 방과가 아니야 방간이 왕의 욕심이 나가지고 또 방원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간 자신의 친형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관계자를 모두 죽여버리는 게 2차의 왕자의 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형을 이제 왕위에 앉히긴 했지만 그 형이 뭐 가시방석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태종에게 바로 왕위를 이어주고 그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애시당초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상, 의정부의 권한은 대폭 약화시키고 모든 정치적인 판단을 자신이 하는 육조직계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빨간색 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육조가 업무 보고를 의정부에 하면 그 중에 중요한 것만 간추려 왕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그걸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시행을 반려하면 의정부가 또 심의하고 그걸 또 시행 반려하면 육조가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근데 육조 직계제 태종이 선택한 것은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습니다. 점선에 따라서 직접 업무 보고합니다. 그러면 국왕이 직접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반려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육조에게 직접 장계를 받는 데서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약화시켰겠죠, 그죠? 또 자기도 종친 임금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척 핏줄이었잖아요, 그죠? 친가 쪽이었죠. 그런 종친과 또 임금님의 외척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장인어른 쪽이 될 수 있는 외척들의 정치 참여를 모두 제한했어요. 그래서 그는 되게 독했습니다. 일단 왕자의 난으로 종친들을 모두 거의 뭐 피죽을 만들어놨죠, 그죠? 그리고 외척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내 집안 그리고 자신의 아들 며느리 집안을 모두 이제 죽여버렸어요. 뭐 초토화를 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병, 왜냐하면 자기가 사병을 만들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니까 개인이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또 호패법을 실시해서 전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재정 기반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호패라는 것은 지금의 뭐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발급됐던 이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패의 모습은 위에는 성명, 그 다음에 문과에 합격한 용도가 들어가니까 이게 양반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겠죠, 그죠? 출생 연도를 통해서 16세 이상의 장정들은 군대를 갔어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패 제작 연도와 관청에서 승인을 받게 하여서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제 뭐 벌을 받게 하거나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 사람 나눠주다 보면 호패의 개수에 맞게끔 국민의 전체의 수를 파악할 수 있겠죠. 수량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도 강화하고 인적 파악을 통한
이제 왕권 강화를 또 추진했던 게 태종 이방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날카로운 그가 뽑았던 차기 왕위 후보가 바로 세종입니다. 여러분, 세종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군주인지 알고 있죠, 그죠? 바로 이런 날카로운 태종의 왕을 만드는 이런 노력으로 결국에는 그런 훌륭한 군주가 나오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정치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인의 예지 이런 거 되게 중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이름마저도 현자를 집중시켰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집현전을 설치해서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경연 임금님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쪽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시국적인 현안을 또 유교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현명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정치 체제도 아버지와 다르게 의정부에게 믿고 맡기는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때 훌륭한 재상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뭐 황희정승, 맹사성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정치는 결제를 맡겼습니다. 뭐 경복궁에게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건 임금님한테 굳이 안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고 바로 육조에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인사나 군사와 관련된 일은 이제 권력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는 왕이 직접 주관해서 왕권과 신권의 또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좀 부족했던 게 바로 그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세종의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문종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에요. 셋째 아들이 이제 안평대군으로서 아버지의 어떤 학문적인 소양을 많이 이어받았는데 이 문종은 학문적인 소양과 나약한 체질을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즉위 후 얼마 있다가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12살쯤 즉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뭐 정도전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상들이 중심이 되어서 단종을 잘 보필했어요. 그때 단종을 보필했던 재상이 바로 그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실력자로 부흥했던 김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서가 이제 단종이 뭐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안 필요한 일인지,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사항을 결제할 때 이미 이제 의정부 서사제니까 이제 김종서가 그 임금님 단종에게 이제 상소문을 들고 갈 때 황표를 붙여가지고 아래면 단종이 그거를 이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황표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이 단종인지 아니면 단종을 보필하고 있는 김종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이 너무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단종하고 같이 조금 붙어가지고 단종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태종 때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 놓으니까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차라리 해도 더 잘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제 수양대군과 그를 지지했던 한 명의 일파가 중심이 되어서 단종과 김종서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다시 육조 직계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시하고 또 종친을 등용해서 자신의 어떤 배후 세력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뭐 그런 학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집현전 폐지, 경연 폐지해서 언론 활동도 제한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왜? 단종을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또 이때 엄청 정치적인 이제 반발들이 많았죠.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생육신이나 사육신들이 등장을 해서 세조의 정권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도전들을 받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세조가 이제 말년에는 또 종기가 되게 나요. 막 등에 피부병 있잖아요. 종기는 여러분 여드름의 한 5배 크기라고 할 수, 10배 크기라 할 수 있겠는데 한 번 짜면 피고름이 팍 터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꿈에서도 몸이 약하니까 막 단종이 나타나가지고 막 삼촌 추워요, 뭐 물에 던졌다는 얘기했거든요. 뭐 동강에. 그래서 한 삼촌 추워요, 막 물에 젖은 단종이 막 꿈에 나온다든지, 또 자신의 형이나 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호탕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조가 이제 말년에는 이제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월정사도 크게 부흥시키고 석탑도 만들면서 불교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의 벌을 자식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식들이 다 비명행사를 했거든요. 자신의 첫째 아들이었던 의경세자는 세자일 때 아들 둘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이제 왕에 앉혔던 예종도 불과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즉사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제 세조의 두 아들은 이제 급사하게 되고, 그 예종이 이제 세 살짜리 아들을 두었지만 한 명의 농간질로 결국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라 할 수 있죠. 성종의 할아버지 맞나요? 아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세종과 유사한 정치 형태를 보이게 돼요.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시키고, 또 세조가 이제 추진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함으로써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를 완성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성종, 이룰 성자를 써서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성종 때까지 마련된 통치 체제 정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